윤석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뭐 연휴 동안에 뭐 바쁘셨겠지만 네, 올림픽도 나름대로 열심히 시청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직접 가보진 못했을 거고. 네. 주로 컬링을 많이 봤습니다. 컬링, 네. 컬링 참 재밌어요 보면은. 어떻게 그런 경기를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왜 얼음에서 돌을 굴릴 생각했을까요? 처음에 스코틀랜드인가요? 거기 시작됐다고 제가 네. 영국 어디선가 생각해서 들었는데 제가 그 4년 전에 올린 트위터가 기억이 나가지고 이번에 네. 다시 올렸는데 네. 그 시절에 소치 때 컬링 우리 컬링 선수들이 4강 갔잖아요. 네. 근데 그 4강을 가려고 그 시절만 하더라도 그 빙상장 다 불 꺼진 빙상장에 몰래 문 열고 들어와서 밤에 연습하고 그다음에 그 국제 대회 나가면 선수들이 다른 나라 선수들은 이걸 브러쉬라고 그러는가요? 네. 그거를 쓰고 나서 이제 경기 끝나면 버리고 가는 게 많대요. 네. 근데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갖고 들어와서 그거 갖고 연습하고 그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제가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하게 뭐 신축하고 이런다 그러면 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수들이 이야기한 거 보니까 어떻게 컬링 시작하게 됐어요 그랬더니만은 경북 의성 출신들이더라고요. 네. 선수들이. 네, 근데 맞아요. 의성에 그게 경기장이 있어가지고 뭐 사실 뭐 굳이 의역하자면은 다른 게 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걸 해서 이제 됐다는 취지로 이제 얘기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또 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4강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의성 같으면 저도 몇 번 가봤지만은 시설이 다른 게 별로 없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렇죠. 학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컬링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이렇게 좋은 성적 내니까 약간 제가 약간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으로서. 네, 인구 2만 명대 정도의 네, 그 굉장히 정도예요? 작은 지역이고 제가 뭐 그 부근의 구미에 살고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네. 네, 참 경북의 자존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정치적인 것에서 찾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네. 뭐 컬링도 컬링이지만 사실은 네. 다음 주에 저희가 컬링 관련해서 네. 이슬비 해설위원 이분도 모시고 한번 좀 얘기 좀 나눠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네. 근데 이슬비 해설위원도 의성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전에 보면 김연아 선수가 피겨 한 다음에 그 김연아 선수가 군포의 수리고등학교가 맞아요. 나왔다 그래가지고 군포수리고. 거기에 피겨하고 싶은 사람 좀 몰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인구 문제로 허덕이는 의성에 갑자기 컬링과 몰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컬링 생각을 유학생. 그러니까 잠깐 생각해 봅니다. 의성이 원래 청소가 부지런한 그런. 어쨌든 파이팅입니다. 예.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우선 첫 번째 윤성빈 선수가 스켈레톤에서 그 멋진 질주를 해가지고 네. 금메달도 뭐 그냥 금메달이 아니라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종목에서 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압도적인 결과를 냈다는 그 면에서 정말 놀라운 금메달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도 평창올림픽 치르면서 어쨌든 국제 경기 규격이 어쨌든 스켈레톤 맞아요. 묘지 경기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윤성빈 선수의 성공을 보고 또 후속 선수들이 또 이제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항상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약간은 깨림칙했던 게 왜 우리는 쇼트트랙만 잘했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갈수록 갈수록 할수 있는 빙상장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시설도 많아지고 또 선수들이 네. 쾌거를 이루면서 김연아 선수가 거기서 피겨를 더했던 것이고 이상화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에 좋은 네. 성적 냈던 것이고 뭐 모태범 선수도 옛날에 그랬었고 이제는 거기에 썰매 종목에서까지 우리가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생긴다는 거는 앞으로 동계 스포츠 향후 즐길 때 훨씬 재밌는 요소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올림픽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을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윤성빈 선수가 1등을 하고 나서 포토존에 딱 서 있는 순간 딱 그게 비춰지는 순간 저도 약간 딱 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제 감각으로 네. 저분 문제 생기겠는데 딱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어땠어요? 신 스틸러가 되셨죠. 어쨌든. 지난번엔 인면조였잖아요. 근데 조직위랑 박영선 의원 측의 해명을 들어보면 이제 뭐 박영선 의원이 정치 권력을 갖고 밀고 들어간 건 아닌 것 같고 뭐 그렇겠죠. 예, 국제 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 회장 안내로 들어갔다고 네. 하는데 일단은 안타깝고 아쉽고 뭐 사람들이 화가 났던 거는 박 의원이 거기서 좀 이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춰질지 예. 노련한 정치인의 감각으로 계산을 했다면 안 갔죠. 예, 좀 자제하고 사양을 하는 것이 예, 맞는 예. 것이고 그리고 이게 뭐 박영선 의원의 정치 권력 문제를 떠나서 스포츠계에서도 이런 의전, 과잉 의전이라든가 관행 예. 이런 것들 정치인들을 각별히 배려하고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이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자리를 잡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작은 사례만 봐도 제가 동네에 지나다니다가 운동부 선수로 보이는 학생들이 일렬로 식당 앞에
줄을 서 있는 걸 봤어요. 네. 그리고 거기 앞에 누가 나와가지고 일장 훈시 비슷한 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스포츠계 관계자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예. 누가 밥을 사기로 한 모양입니다. 아. 그럼 그냥 사주면 될 것을 그렇지. 한마디 하고 밥을 주겠다. 배고픈데. 네. 그런데 스포츠라는 게 오히려 국제 스포츠는 특히 오히려 뭐 사람의 표현을 인용하면은 정치보다 더 정치스러운 곳이다라는 물론 얘기를 그렇죠. 이야기를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뭐 기업보다 더 기업 같고. 정치인에게서 좀 뭐 지원을 이끌어낸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정치인들이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상대적 우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물론 박영선 의원 케이스는 그것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어떤 그런 폐해도 이번에 한번 짚어보는 게 좋다고 맞습니다. 생각하고요. 이번에 박영선 의원 거는 제가 그냥 솔직하게 당은 다르지만 말씀드리면은 그냥 흔히 있는 해프닝입니다 보면은. 뭐 근데 그렇긴 하죠. 그리고 그렇지만. 근데 약간 특이했던 건 아까 이제 회장 소개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솔직히 회장은 박영선 의원이 누군지 알 리가 없거든요. 그분이 이탈리아 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또 거기 가서 박영선 의원의 지위나 이런 것들을 회장한테 설명하고 이렇게 했던 분이 있었을 거니까 저는 그 해명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정치인이란 존재가 원래 어디서든지 존재감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솔직히 말하면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어도 저쪽 보고 있다도 쳐다봐야 되는 게 거의 정치인의 고질병인데 그 부분에서 박영선 의원이 비난당한다기보다는 이번에 해명 과정에서 결국에는 좀 매끄럽지 못했던 거 누가 떠밀어가지고 그랬다라는 듯이 이런 것들. 예, 그래서 그 네. 해명 부분이 사실은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누가 떠밀어서 그랬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켈레톤 종목이 뭐 비인기 종목이어서 응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갔다. 이거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비인기 종목이 아니라 이번 올림픽에서 그러니까. 가장 주목받는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것도 설명이 뭐 VIP 초대권을 받아서 갔다와 끊어서 티켓을 끊어서 갔다 이게 좀 엇갈리는 예, 부분도 예. 있었고 예 하여튼 근데 이건 어쨌든 정치인이 결과적인 것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니까요. 뭐 박영선 의원님 뭐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깨끗하게 머리를 숙이고 가는 게 맞죠. 예, 그리고 뭐 이준석 우리 위원장께서는 네. 정치와 독립야구라는 또 정치와 스포츠 간의 교집합에 계시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보고 많이 배우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독립야구 총재는 군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거기는 봉사하는 자리 아니에요? 예, 밥 사고도 조심스러운 자리입니다. 그거는. 통치하되 군림하진 않는다 뭐 이런 거니까. 프랑스 뭐 방식인가? 우리가 뭐 너무 박영선 의원 얘기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는 거에 대한 그 느낌을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네. 박영선 의원도 그렇고 사실은 여기 제가 지금 평창 올림픽 사과 일지를 갖고 있는데 네. 이낙연 총리가 남북 단일팀 관련해서 뭐 메달권 아닌데 했다가 논란이 돼서 사과했죠. 김상황 빙상경기연맹 회장이 노선영 선수 대표 탈락한 거에 대해서 또 쇼트트랙 대표팀의 코치의 폭행 네. 사과 이거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남북 단일팀 관련해서 여론이 안 좋으니까 또 그 사과를 헤아리지 못했다 이런 사과를 했죠. 뭐 하여튼 줄줄이 계속 있고 이제 최근에 박영선 의원 있고 같은 날 이기용 대한체육회장이 또 자원봉사자들한테 일종의 막말을 했다가 또 사과를 하고 이랬었는데 뭐 과거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그 말 한마디 그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나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에 대한 대중의 반응도 굉장히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결국 조직이라든지 운영 주체와 그리고 정부가 지금까지 이제 평창 올림픽 하는 과정 속에서 순위 평소에 강조하던 소통 행보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보면은 최근에 이제 20대 30대가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단일템 문제만 해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자원봉사 처우도 그랬고요. 최근에는 뭐 또 우리 봤을 때 노로바이러스 문제 같은 경우도 결국 선수까지 감염이 되고 조기에 예. 진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과연 그러니까 20대 30대는 특히 많이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부가 속된 말로 아니면 조직위가 생색낼 만큼 그런 경기 운영에 있어서 아니면 대회 운영에 있어서 잘했느냐라는 네. 부분에서 좀 집단 체벌 성격으로 지금 좀 이제 좀 정치인들이 좀 맞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엔 지금까지 스포츠라는 거 아까 정치와 스포츠가 상당히 결탁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 정치인들이 늘상 했던 게 뭐냐면 스포츠 이벤트 있으면 생색내는 걸 많이 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예. 더 이상 이제 정치인들이 주체가 아니다라는 걸 국민들이 이제 강하게 훈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처음에 이제 단일팀 네. 문제가 크게 불거졌었고 이게 사실은 반통일 코드가 아니라 이제 불공정 코드랑 맞물리면서 그렇죠. 예, 많은 비판들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아까 일지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건들을 보면 단일팀 논란은 가장 덜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갑질이라든가 또 자원봉사자들이 뭐 한두 건이 아니죠. 계속 불편을 토로를 하는 그렇더라고요. 그런 광경들이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자원봉사니까
또 참고 그러는 거야. 원래 자원봉사라는 게 힘든 거야. 국가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본인들도 또 침묵을 했었고. 네. 근데 이 자원봉사자분들 중에서 뭐 일부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또 을의 위치에서 예. 또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렇게 참아오신 분도 계셨겠지만 그렇겠죠. 이건 자원봉사거든요. 음. 예, 그렇게 참을 이유가 거꾸로 보면 없는 것이고 내 을이라고 해도 의지로 하는 건데. 을이라고 해도 한시적인 을인 것이고 과거 독재 정권 같으면은 입단속을 시키거나 이런 게 있었겠지만 그 시대는 이미 변했단 말이죠. 예. 그 부분이 그런데, 자원봉사 문제에서 가장 크게 집약돼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대 이제 교체가. 자원봉사 문제도 저는 결국에는 우리가 배고픔만으로 화나진 않거든요. 상대적인 차별 대우 이런 게 있으면 더 화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물론 저는 외교적으로 아니면 의전상 꼭 필요한 절차였다고 보지만은 북한 응원단이나 아니면 현송월 씨가 받았던 처우에 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못한 것들. 예를 들어 교통수단 같은 경우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2시간씩 출퇴근하면서 버스도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호소를 하는 예. 분도 있었고 먹는 것도 보면 이게 부실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언론에서 그 당시에 하필이면 그분들이 또 따로 이제 북한 분들이 주목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야. 대비가 되는 지점이 생겼던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더 그러니까. 뼈아픈 지점일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 근데 어쨌든 북이라고 하는 특수한 체제에서 사람이 넘어온 거에 대한 좀 특별 대우하고 같을 수는 없고 제가 봐도 자원봉사자들이 굳이 북한 때문에 화가 났을까? 하필이면 근데 그때 자기 보도가 눈앞에, 많이 네. 그렇게 대비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 자기 눈앞에 예. 있는 그 자체가 도저히 부조리하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굳이 복합적이겠죠. 북한하고 그러니까 북한하고 비교했을까요? 굳이 네. 연결을 시키려고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애초에 이제 남북 단일팀부터 시작해서 어떤 우리가 그냥 스포츠로 즐기려고 하는데 왜 이게 남북이 단일팀이 돼야 되고 태극기는 어디 가야 되냐고 뭐 그렇게 고생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 뭐냐 이제 이런 불만이 나오던 와중에 자원봉사자들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좀 연결이 되는 수도 있었을 거 아닌가 싶은데 예. 뭐 그렇게 피해를 그 불만을 호소하고 그런 것들이지만 그거에 대한 그 반응으로서 소위 말해서 갑질을 했다는 그 지적을 받는 사람들의 사과 네. 속도나 내용은 어떤 것 같아요? 아니 사과를 했고 오해를 풀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사실은 만나지조차 않았던 네. 예, 그게 사회에서 흔히 보는 광경이잖아요. 상대방하고 얘기도 안 해놓고 다 풀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번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게 아. 네, 참 이 스포츠계가 사회의 그냥 집약상인 것 같죠. 지금 나오는 상황들이. 저는 이번에 또 스포츠에서 다른 이면을 봤던 것이 그 이제 최민정 선수가 500m에서 이제 안타깝게 탈락할 때 네. 그때 이제 캐나다 선수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선수 SNS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런저런 글 쓰고 하다가 그 선수 킴보탱. 킴보탱 네. 선수 막 울고 이랬던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아유, 모습에 대해서도 그건 이번에 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좀 주는 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게 저는 그 다음에 약간 대비되는 모습으로 어제 그 고다이라 선수인가요? 그 일본 그 스피드 스케이팅 이상화 선수보다 좀 앞서서 도착한 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고다이라. 학습 효과인지 인스타그램을 닫고 경기에 들어갔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럼 그 전에 열었던 건 맞아요? 그 전에 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활동했던 게 캡처들이 있는 네. 거 보니까 그런데 닫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선수 국적이 또 일본이니까 네, 더 그 선수에 대해서 예민했을 수 어떤 있어요. 반응이나 보려고 제가 가봤더니만은 인스타그램이 잠겨 네. 있습니다 이렇게 떠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던 게 있는데 이번에 저는 그래도 이제 약간 나았던 게 뭐냐면은 과거같이 우리 선수만 응원하는 문화가 아니라 해외 선수도 응원하는 문화가 여기저기서 곳곳에 보였다는 네. 거 뭐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발전하는 단계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개최국으로서 한번 이거 겪어봤으니까 뒤따른 이제 해외 올림픽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비슷한 성숙한 응원 문화 같은 걸 보여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 고다이라 선수에 대해서는 저는 다는 안 봤습니다만 우리 SNS 분위기가 칭찬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렇죠. 잘하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뭐 이상화 선수랑 이렇게 서로 끌어안고 얘기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 그다음에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올림픽 기록 세우고 나서 그 막 일본 관중들이 환호하니까 네. 쉬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이상화 선수 뛰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고다이라 선수는 알 수 없는 SNS 얘기입니다만 닫은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자기가 이겼을 때 어떤 그러니까. 반응이 올 수 있다에 대해서 약간 좀 방어적이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시민들이 응원했던 거는 네. 아니, 더 너그럽게 봤던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윈윈이기도 하죠. 네. 아, 그럼요. 근데 우리 매너가 좋으니까 훌륭한- 아무도 뭘 안 하잖아요. 우리 훌륭한 걱정은 선수가 기회였을 있는데 그 선수가 은메달에 그친 거는 그보다 훨씬 훌륭한 선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선수를 더 띄워주면 이상한 선수도 같이 뜨는 거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아사다 마오도 정말 걸출한 사람이었는데 하필이면 김연아 만나서 저렇게 됐다라고 하면 김연아 선수 더 뜨는 것처럼 뭐 그런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같이 뜨자. 일단은.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는요 한 넉 달쯤 뒤에 떠야 될 사람들에 대한 얘기로 나눠요. 안철수
대표는 나옵니까? 이제 뭐 전직 대선 후보고 전직 당 대표이기 때문에 엉덩이는 무거워야 되고 무겁습니다 실제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더라도 예. 상당한 수의 인원이 추대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상당한 수의 그렇겠죠. 인원이 삼고초려하는 형식이 되어야지만 나올 것이다. 라는 그 정도의 절차적 단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수민 평론가한테 네. 질문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할게요. 네.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해야 됩니까? 저는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예. 이게 뭐 호불호를 떠나서 예. 컨설턴트적 관점에서 왜요? 불호예요? 아 호는 아니잖아요. 호는 아니잖아. 호도 있고 불호도 있고 뭐 아니, 불호가 더 많죠 객관적인 솔직히. 입장에서 그런 솔직히 저도 불호가 더 그냥 많아요. 농담한 거예요. 네, 농담하다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불호가 더 많죠 사실. 그렇구나. 근데 이제 바른미래당이 어쨌든 지금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정세 인식 자체가 원래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2018년 지방선거는 좀 쉬어주고 당이 위기에 처하면은 구원 등판해서 2020년 총선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대선에 재도전한다. 이게 보통 정치권의 문법이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 상태에서도 대표 선거에 출마를 했고 그걸 봤을 때는 2018년 지방선거로 승부처를 땡겨서 잡았다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출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보고요. 아 그래요? 네, 저로서는 사실 또 그 SBS에서 하는 팟캐스트 네. 뉴스관장에서 네. 일찍이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다라고 내기를 걸었어요. 아니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럼 나오신다고 봤었습니까 처음부터? 저는 나오신다고 봤던 게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이제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항상 느꼈던 한계점이 뭐냐면은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세력화가 돼 있는데 나는 왜 세력화가 안 돼 있느냐?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안철수 개라는 것의 취약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했을 텐데 예. 결국에는 개를 형성하려면 선거에서 본인이 당선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이 여러 사람을 이끌어서 당선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번에 가장 거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면은 서울시장에 나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예를 들어 뭐 당선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은 일정 부분의 지지율을 확보하게 된다면은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자가 줄을 잇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용지가 여러 장이고 줄 투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시장 뽑은 당을 그대로 뽑는 성향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구의원 선거는 전국에 2,900명 정도 뽑습니다. 그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울에서만 몇백 명씩 뽑히게 되는데 그 안에서 안철수 의원을 뒷받침할 정치 세력화가 가능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안철수 대표가 출마해가지고 뭐 상당한 유의미한 지지율을 얻고 또 당선까지 된다고 하면은 안철수 개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게 되고요. 국회의원 선거는 전국에 다 해봤자 250명 미래까지 해가지고 한 300명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로는 개 숫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오히려 조직을 만들기에는 뛰어들기 좋은 선거입니다. 근데 그 그림대로 가려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삼고초려 뭐 남들이 이렇게 추대해주는 과정 이런 걸 거쳐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 거꾸로 해야 돼요. 남들이 뜯어 말리고 고정하시옵소서 나갔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데 바짓가랑이를 이렇게 뿌리치면서 나 출마하겠다 죽더라도 네. 예,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 아니, 그림대로 근데 가려면. 우리 저 네. 김수민 평론가도 정치를 해보신 분 입장에서 네. 아니 정치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를 뭐 네. 출마하시면 안 됩니다. 네. 뭐 제발 접으시옵소서 참으시옵소서 그렇게 막 울면서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기는 것 자체도 네. 그 쇼로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냐.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이준석 그러니까 그런 쇼를 하라는 위원장은 얘기밖에 되잖아. 거꾸로 반대 방향의 말씀하셨길래 쇼를 하더라도 네. 예, 정확한 방향으로 예, 이왕에 말 나온 김에 바짓가랑이 잡는 역할을 이준석 위원장이 하셔도 되겠네요. 근데 지금 바른 아니 왜 그러니까 나를 자꾸 끌고 들어가요? 앞에 있는 김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건데 바른 미래당의 사정이 네. 바른 미래당의 사정이 지금 김수민 평론가 네. 얘기처럼 아니되옵니다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안철수 대표를 주저앉히려고 뛰어들 사람들이 있겠냔 말이죠. 지금 상황이. 바지를 당긴다는 건 아까 말했듯이 약간 시뮬레이션에 약간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안 찢어질 만큼 바지를 당기는 겁니다. 그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할 역할이 충분히 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역할은 하겠다. 그렇지만 당의 사정은 현실적으로 근데 당에서는 등을 당에서는 뒤집어 말하면은 이제 자유한국당과의 구도를 놓고 봤을 때 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안철수 대표가 출마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 안철수 대표보다
뭐 이런 표현하기면 정치적 중량감이 큰 인사가 나오긴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 외에 있는 거론되는 후보들까지 포함을 해서 그분들도 주자들까지 포함을 해서. 올려다가 안철수 대표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안 표 올 가능성이 갈리는 있다. 거 아니야? 야당 소위 말하는 야당 성향표 갈리는 거 아니면서 올려다가도 못 오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약간은 박력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뭐 본인이 선언적으로 나가는 것을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네. 세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안철수 대표 나간다 그러면은 후보들이 주저앉을까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후보 출마 여부를 속으로 타진하는 인사가 예. 안철수를 제치고 내가 2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예. 어쨌든 알받기 비슷하게 돼버려서 안받기라고 해야 될까요? 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표를 못 가져가는 그런 상황에 도래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누구 때문에 일정표를 못 가져간다? 안철수 대표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알박기라고 생각을 할 거다 이거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저희가 박혀 있기 때문에. 2016년 총선의 경험이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엔 그 당시 국민의당 아무리 호남 기반으로 한다 해도 수도권에서는 그 당시에 보수표를 더 많이 잠식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번에도 결국에는 보수표를 놓고 예를 들어 제3지대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보수에서 최대한 많은 파일을 가져오기 위한 작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알박기라고 표현하셨지만은 먼저 선점한 안철수 대표의 위치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하고 뭔가 좀 딜을 할 수도 있을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요? 근데 저는 단일화를 하게 되면 예. 바른미래당을 지지할 수도 있는 중간층이 예. 일거에 빠져나갈 것이다. 오히려?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도 뭐 2등이라도 하면 사실은 지금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예. 성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당선을 내다보고 출마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일화를 하게 되면 2등은 할 수 있겠지만 당선은 예. 무조건 안 되는 구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단일화를 하면은 당선은 무조건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자유당과 바른미래당이 전국적으로 단일화가 거의 안 될 것이라고 일단 보고 양쪽에 어떻게 보면 혈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독주를 하는 과정에서 누가 2위를 차지할 것이냐.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주자들도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어차피 서울시장 진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당을 위해서 멸사봉공하겠다. 그래서 안철수를 3등으로 제껴내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툭 튀어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그런 각오를 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안 보이고 그런데 있죠. 지금 보면은 거기 거론되는 그 자유한국당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거의 다 현직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현직 의원이 멸사봉공을 하기에는 멸사에서 잃을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게 당선이 눈앞에 보이면은 멸사할 만한 가치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가지고 멸사할 분들은 제가 거론되는 분들의 성향을 지금까지 아는 대로라면은 그럴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의원직까지 던지면서 제1야당의 지위를 굳히기 위해 나왔다라고 예. 거꾸로 나중에 홍보할 수도 있는 건데 예. 아직까지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부자 몸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승민 의원은 어떻습니까? 그럼 대구시장 네.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나가야 한다. 떨어지더라도. 그럼 거꾸로 이번에는 또 제가 3주째 얘기 드리는 이준석 겁니다. 위원장에게 안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그건 제가 확답을 드릴게요. 독배를 마실 때 화끈하게 남들 다 인정할 수 있는 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지금 3년째 독배만 마시고 있다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난주 얘기를 지금 반복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독배를 마셔도 티가 별로 안 난다니까요. 아니 독배 그렇게 그 거하게 마신 사람이 어디서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에.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는 지금 네. 3주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모처럼 나가면 될 것 같냐 갖고 좀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